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과학 6.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영화 맨인 블랙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윌 스미스는 외계인 담당 요원이 되는 자격 시험을 치릅니다. 경쟁자들과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 살짝 보이는 무서운 외계인 그림을 공격하는데 윌 스미스는 외계인 그림은 그냥 두고 책 2권을 들고 있는 아이 그림을 공격합니다. 교관에게 설명하기를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책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었는데 아이가 그 책들을 볼 이유가 전혀 없으니 아이 모습을 한 위험한 외계인일 거라는 거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난해하기 그지없는 물리학 주제입니다. 게다가 고전역학에 비하면 양자역학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일이 많지 않아서 생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했던 20세기 초 과학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4번 타자 아인슈타인. 20세기의 과학자 중 딱 한 명을 고르라면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아인슈타인을 고를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과학에 남긴 업적도 대단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많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직접 만들었으며 평생 양자역학의 의문을 품고 건설적인 논쟁을 주도하면서 역설적으로 양자역학을 더 유명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 2-10은 솔베이 회의 사진입니다. 솔베이 회의는 벨기에의 기업가 에르네스트 솔베이의 후원으로 당대에 내노라 하는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이 모여 중요한 미해결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학술 회의입니다. 사진은 1927년 5차 솔베이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이 기념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물리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절반 이상이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중앙에 있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마리 퀴리,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루이 드브로이 등이 있습니다. 당시 물리학계 초미의 관심사는 극히 작은 물질 세계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F는 ma로 대표되는 뉴턴의 고전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즉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거의 완벽하고 유용했습니다.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고 공을 던지면 날아가는 등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바로 고전역학입니다. 이 고전역학의 틀에 균열을 일으킨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공간과 시간이 균질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고전역학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생각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이 빛보다 매우 느리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어떻게 될지를 상대성 이론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간도 시간도 균질하지 않고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뉴턴의 고전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특수한 경우를 포함해 우주의 운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마치 고전역학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의 탄생과 발전. 20세기 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미세하게 분해하여 최소 단위인 원자와 전자까지 발견한 당시 과학자들은 이 미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이 길어진 이유는 상충하리라고 생각한 빛의 2가지 성질이 모두 실험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은 빛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자 단위의 미시세계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과학자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뜻을 같이 한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는 양자역학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전자처럼 매우 작은 물질의 상태를 기술하려면 확률적으로 겹쳐있는 파동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더구나 그 물질을 측정하고 나면 확률적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의 상태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기 전에는 확률적 위치만 존재하고 측정하고 나면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이 도출된 배경에는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두 개의 틈으로 빛과 전자를 쏟아. 이중 슬릿 실험은 파동의 성질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림 2-11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움직입니다. 빛은 벽에 있는 슬릿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작은 틈을 통과합니다. 만약 빛이 날아가는 공처럼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 스크린에는 밝은 선이 딱 두 줄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슬릿을 지나면서 회절하고 두 슬릿에서 나오는 회절된 빛이 서로 간섭해 오른쪽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빛의 파동적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1927년 과학자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거먼은 전자로 이중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전자는 입자로서 무게도 있고 자석으로 운동 궤적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빛보다 훨씬 입자에 가까운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중 슬릿 실험에서 두 줄의 영상이 나타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험에서도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입자로 보이는 전자를 쏘았는데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파동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를 하나씩 따로따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쏠 때마다 스크린에는 전자 표시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전자를 계속 하나씩 쏘아 스크린의 전자 표시를 모아보니 간섭 무늬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공을 틈이 두 개인 벽으로 하나씩 던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두 개의 틈 중 하나를 통과한 공은 그 틈의 뒤에 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많은 공을 순차적으로 던지면 공 자국은 두 줄만 나타나겠죠? 그런데 전자는 다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형된 실험이 뒤를 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 탐지기를 사용해서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하나하나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전자 자국 두 줄만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는 것과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눈을 감고 촉감으로만 공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날아가는 공을 만질 때 공의 궤적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를 탐지할 때 사용하는 전자 측정기는 전자의 움직임과 상태에 비록 미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줍니다. 전자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상호작용을 이해해야만 전자가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를 측정하면 교란이 일어나 파동적 성질이 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의 확률적 접근을 싫어했습니다. 5차 솔베이 회의는 솔베이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열띤 토론으로도 유명한데요. 코펜하겐 해석을 내놓은 보어와 그 해석에 반대한 아인슈타인은 회의 내내 공방을 벌여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을 더 단단하고 구체적인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유명한 대화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의 확률적 해석을 반대하며 신은 주사위 놀이는 하지 않는다네. 닐스 보어,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게나. 보어를 필두로 한 과학자 그룹이 주장한 코펜하겐 해석은 한마디로 미시세계는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더 놀라운 것은 미시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하게 되면 확률적 특성이 사라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측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조차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측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상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아인슈타인은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달이 존재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고양이. 아인슈타인과 비슷하게 코펜하겐 해석을 못마땅해하던 슈레딩거는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해 양자역학을 공격했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는 생각으로 해보는 가상의 실험에 등장하는 고양이입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담긴 병이 있습니다. 또 우라늄 입자와 우라늄 입자의 붕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만약 우라늄 입자가 붕괴하면 독극물 병이 깨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라늄 입자의 붕괴는 양자역학적으로 측정되는 것이어서 관측하기 전에는 붕괴했다와 붕괴하지 않았다를 확정할 수 없고, 관측하는 즉시 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슈레딩거는 이 가상 실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양자역학의 논리적 모호성을 공격합니다. 관측하지 않아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다면, 우리가 상자를 열어 고양이를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의 생사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 실험은 꽤 중요한데요. 우라늄 붕괴라는 양자역학적 미시세계와 고양이의 생존이라는 고전역학적 거시세계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위해 이 고양이 가상 실험을 이용했지만, 역설적으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가상 실험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카운터펀치, 보어의 끈질긴 방어. 이러한 논쟁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논쟁 초반의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자존심을 꽤 구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5년에 아인슈타인은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즌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EPR 논문입니다. 세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설명은 완전할 수 있는가라는 매우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제목도 붙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달은 이미 실제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하는 양자역학적 해석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단순화해본다면 EPR 논문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자역학적 해석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물리적 실제, 예를 들면 전자의 위치나 운동 속도 등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면 그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측정이 대상을 교란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여 양자역학을 공격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증은 후대 과학자 데이비드 봄이 양자의 스핀 개념을 이용해 각색한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공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두 공을 수만 광년 간격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측정합니다. 만약 이 공이 왼쪽으로 돌고 있다면 멀리 있는 나머지 공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있는 나머지 공을 관찰하지 않았는데 회전 방향을 알게 되었으니 측정 혹은 관찰이 상태를 결정한다는 양자역학 해석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성과 국소성이라는 큰 전제가 있는데요. EPR 논문은 이미 물리적 존재성, 상태 등이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예처럼 하나의 공을 측정하는 행위는 그 공에만 영향을 준다는 국소성도 전제되어 있죠. EPR 논문을 다시 반박하는 논문에서 보어는 이 실제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회전하는 공도 사실은 회전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세계를 옳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의 싸움은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들의 옳고 그름이 가려지면서 닐스 보어의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우주가 비국소적 성질을 가졌다는 것, 즉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수식과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어의 승리 뒤에는 아인슈타인의 공로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달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모두 관측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관측이라는 것은 관측 대상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대상과 외부가 상호작용을 해야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물체에 다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광자라는 입자가 물체에 부딪히고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물체와 광자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 물체가 매우 작은 입자라면 광자에 부딪혀서 튕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자측정기를 포함한 다양한 측정 장비들은 관찰 대상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양자역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양자역학 해석의 결론입니다. 달이 빛도 전혀 받지 않고 열 에너지도 외부와 주고받지 않는 등 외부와 절대적인 단절 상태를 유지한다면 달의 존재도 확률적으로만 기술할 수 있어서 존재와 부존재가 겹쳐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시세계의 물체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의 존재 여부는 확률을 쓰지 않고도 확정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 중에 틀린 것이 있었다는 점이 다소 놀랍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보어와 토론하고 꾸준히 논쟁하며 양자역학이 더 정교하고 탄탄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논리와 논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말로 과학자들이 가진 즐거운 특권이겠죠.